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2년 9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이상향 부총재보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향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7월과 8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그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상황, 각종 시장 안정화 정책의 변경 상황 등을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 지속, 성장 하방 압력 정대,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 영향,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를 통해 다음의 5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의 정상화가 국내 은행의 자금 조달 운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인 정권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주요 신흥국의 대부문 취약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빅스텝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홍경식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금년 하반기 들어 4%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대 형성 시점의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받는데,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물가 상승기에 더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증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불안정한 경우, 안정적인 경우에 비해 경제 충격에 대한 실제 물가 상승률의 반응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불안정해지면 물가 임금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 위기 시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던 LCR 규제를 정상화하기 시작하였는데, LCR 규제 정상화가 은행들의 자금 조달 운용 행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은행들은 LCR 규제 정상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6월부터 국채, 공공기관채, 특수은행채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매입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의 매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채 스프레드가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은행들의 시장성 수신의 조달 비용에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을 적극 유치하면서 정기예금 예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LCR 규제 정상화가 은행들의 자금 조달 운용 행태 및 수신 비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규제 준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은행채 발행이 지속될 경우 여타 신용채권 발행을 구축하거나 은행들의 조달 비용 상승이 가계 및 기업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함에 따라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되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였던 직전 세 차례 시기 모두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되었으나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동기간 중 모두 순유입을 나타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성향과 전략이 상이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흐름도 내외 금리 차 외에 환율 전망, 국내외 금융 경제 여건, 기업 실적 전망 등 다양한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동합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정책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순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채권 투자 자금은 투자 다변화 목적으로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공공 자금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며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대부분 신흥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주요국 통화 정책 긴축 가속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신흥국의 대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신흥국의 대외 부문 취약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금년 들어 신흥국 전반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주가와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였으며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도 3월 이후 순유출을 지속하였습니다. GDP 기준 55위권 이내의 총 26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대외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흥국 전체의 대외 부문 취약성은 전반적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신흥국의 경우 대외 자금 조달 여건, 외환 보유액 적성성 등의 측면에서 대외 지급 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어 대외 부문 충격에 대응할 정책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여타 주요 신흥국으로 확산될 경우 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으로도 전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대부분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50bp 이상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행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폭을 확대한 이유는 무엇보다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수준과 속도, 확산 정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 대응의 실기에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더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커졌습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경우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추가로 확대시키고 있는 점도 빅시스템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가 저렴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 오름세 확대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고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단기적으로 성장 손실이 있겠으나 1970년에서 80년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물가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성장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급학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일체정의 기자인데요. 크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7월 물가를 정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러시아 가스관 중단, 유럽 가스관 중단했고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 정점이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10월로 옮겨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돼서 자본 유출 보고서에서요.
자본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3가지 꼽으셨는데 그 리스크 요인들이 점점 다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그 과거에 이제 중국 금융 불안으로 자본 유출이 저희 나라는 심했는데 왜 굳이 과거 한미 금리 역전 당시와 비교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한미 금리 역전 때와 지금은 좀 재반 여건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자료에 보면 올 하반기부터야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가시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리 변동에 따른 효과가 이제 금리 조정 후 6개월 최단 이제 6개월부터 나타난다는 과거의 자료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금리 인상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금리 인하 시와 인상 시에 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시기적으로 다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물가 정점과 관련해서도 이제 8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국제 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7월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향후 물가를 전망할 때 당분간 5, 6% 그런 상승률을 보이다가 이제 점차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등에 따른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근원물가 룸세도 지속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물가 정점의 시기가 지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지연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미금리 역전 중국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아마 그 내용 중에 그 앞에 신흥국 관련해서 한미금리 역전 시기뿐만 아니라 그 중국 금융 불안 시기나 그전 시기 어떤 국제금융 불안 시기의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미금리 역전 부분을 이렇게 다룬 거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서 그렇게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의 파급, 기준금리 정책의 어떤 파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는 뭐 통상 저희가 계량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면 뭐 최대 한 뭐 2년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효과가 때로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경기 물가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6개월에서 한 1년 그 정도 상당히 좀 크게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특히 이제 이 기준금리의 어떤 효과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의 어떤 기준금리 효과가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지나야 되는데요. 그 금융시장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테고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반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가령 우리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나 뭐 그런 것들이 일반 경제 주체의 어떤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시기나 뭐 폭이나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 한미 역전을 했던 세 시기만 봤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세 시기를 본 이유는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그 금리가 높은 곳에 따라서 자본이 이동하지 않느냐라는 일반인의 인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시기를 갖다가 구분해서 본 거고요. 이거와 별도로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시기가 언제냐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998년 그다음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 하반기인가요? 그때에 중국이 많이 불안했을 때
그때 빠져나간 겁니다. 결국은 앞에 부분은 우리나라의 자체의 건전성,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을 때 빠져나간 거고, 두 번째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니까는 주요국이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디레버리징이 필요하기 위해서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빠져나간 거고, 중국 불안, 경제 불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 연관성이 높다는 그런 인식에 의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세 군데 내외 한미금리 역전만 봤던 비교를 한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론적인 배경에 따라서 역전이 되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본 거고요. 실제로는 그 이후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취약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국제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본의 유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조사국에서 이제 낸 고인플레이션 관련 자료에서 보면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중앙은행의 물가 대응이 미흡하면 이제 고인플레이션 지속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중앙은행 정책에서 미흡한 물가 대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최근에 스탑앤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탑앤고라는 기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통화정책 10차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 통화정책의 파급 영향이 본격화되면 이제 하반기부터 부동산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의 하락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이야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최근 주택 가격을 보면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그렇게 전환이 됐는데,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집값의 고점 인식이라든지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주택 시장에는 이제 그간에 저희가 인상했던 어떤 금리 상승의 영향이 계속 파급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차입자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어떤 대출을 받았던 어떤 그런 차입자들의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제 키우고, 그런 것들이 또 신규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그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하반기 이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보면 대체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그런 쪽으로 전망하는 어떤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물가 대응이 미흡하냐 아니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현재의 물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물가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런 물가 전망이 특히 이제 저희가 제시한 물가 안정 목표가 2%지 않습니까? 그 2%에 얼마만한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시기에 복귀할 건지, 이제 그러한 어떤 물가 상황과 물가 상황과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은 저희가 이제 중립금리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드리는데,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낮으면 이제 완화적이고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이제 긴축적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중립금리의 어떤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커서 어떤 특정 수준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정 수준이 어떤 중립금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물가의 향후 패스와 지금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가 어떤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물가 대응이 미흡한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은행이 고물가 상황에서 대응이 미흡하면은 고착화된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랬는데 아까 부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근데 고물가가 고착되지 않는 기준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실제 물가가 어떻든지 간에 정점을 갖고 좀 꺾이면서 이것이 2%로 향해서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 확신은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결국은 그것이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기준에서 앵커링 되어 있느냐.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스탑앤고의 정책의 실패를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준이 뭐냐 말씀하셨는데도 같은 맥락입니다. 70년대에 보면은 물가가 10% 이상이 미국이 그렇게 두 자릿수가 됐을 때 그다음에 물가가 5% 뭐 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는 같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물가가 5%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물가 안정 목표제가 생겨났지만 2%라는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기대 인플레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 정책을 핀 거고 그 완화 정책을 핀 결과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기대 인플레 기대 심리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이 1차 오일 쇼크 때보다는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거든요. 결국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걸 배경으로 이걸 실패 삼아서 물가 안정 목표제가 9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 역시 우리가 그 글로벌리 바라보는 물가의 각국의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 수준 그걸로 얼마만큼 회귀할 건가 물가가 그 기대 심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스탑앤고에서 보시다시피 1차, 2차 오일 쇼크는 한 7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때 동안 정책을 일관되게 그러면 유지를 했어야 된다는 반성인데 그게 정책 실패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6, 7년 동안 선거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정책을 좀 더 긴 안목에서 좀 어떤 물가 목표를 준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신흥국의 그 대외 건전성 리스크가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어떤 위기에 지금 당면을 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금융 경제 연계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은 좀 양호한 편이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을 담당했던 실무팀장 예, 참고 1-4에서 주요 신흥국의 대부분 취약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취약성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몇 국가들에서 지금 디폴트라든지 신용등급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취약 신흥국들이 조금 더 여타 중요 신흥국, 좀 주요 신흥국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GDP 대비 조금 상당한 경제 규모가 나름대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대외 지급 건전성 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한번 그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과거 그 주요 그 금융 불안 시기가 있었던 시기에 비해서는 평가를 해본 결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조금 일부 신흥국에서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 대부분의 대신흥국들의 취약성이 조금 소폭 개선된 거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국가들이 혹시나 여타 주요 신흥국 쪽으로 조금 넘어올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페이지 보시면 잠시만요. 이제 지금은 보다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추가적인 빅스텝을 염두에 둔 어떤 언급인 건지 아니면 안 그래도 그거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생각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빅스텝을 할 당시 그때의 시점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향후 어떻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하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중간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 좀 덧붙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 통화 정책이 적절할 수용 여부를 따지는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는 지금 하느니 발표하는 것에 따르면 계속 2%에 앵커링되어 있고, 그럼 이 상황은 지금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 이탈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신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립금리 문제도 관련해서 총재님이 중립금리 상단에 가서 그 이유는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올리면 상단이 맞는 건지, 총재님께서 지금 이제 중간 정도라고 하셨고요. 그럼 두 번 더 올리면 이게 긴축으로 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총재님이 그 금통위 이후에 잭슨홀 출장을 가셔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점도표상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연준의 어떤 공개적인 입장으로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한도 내년 초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건지, 하늘에 좀 정리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금통위 때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은 이미 큰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지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금리 인상의 이유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방 통화정책국장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다 보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와 관련해서는 그 중립금리를 어떤 모형으로 추정할지, 그리고 추정의 어떤 기간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 어떤 추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어떤 어디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재님께서도 어떤 범위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그래서 그 범위도 불확실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중립금리의 어떤 수준에, 지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것 같고요. 한두 차례 더 올리면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단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요지를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총재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가 그 미연준의 정책금리 조정과 기계적으로 연계하여 결정되는 것은 이제 아니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외금리 차가 내외금리 차가 역전되었지만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미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또 우리 경제에도 그 영향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과도하게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 운영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8월 기자간담회, 8월 금통위 그리고 그 이후에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니까 경기 물가, 국내 금융시장 상황 그런 어떤 재반 요인들의 변화를 보고 결정을 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뭐 거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한데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은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년 금리 인상이 거의 뭐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내년에도 인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시장이 오해를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미연준의 통화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우리 경제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내외의 금리차가 뭐 과도하게 벌어졌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최근 환율이 너무 많이 뛰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빅스텝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느니 추가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건지 빅스텝 필요성은 아직 또 한 번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환율이 상승하였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와 물가 상황이 지난 금통위 때 이후에 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따라서 통화정책도 현재로서는 지난 8월 금통위에서 밝힌 뭐 당분간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 금리 인상을 지속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어떤 경기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이벤트도 많은데요. 그런 국내 금융시장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통위가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시스 유난영 기자인데요. 지난번에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국과 상식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제 절하가 되고 있어서 통화스와프를 해도 뭐 소용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율이 1,38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필요 없다고 보시는지 그러면은 지금 체결 목소리는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거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원화가 위안화나 엔화보다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질문은요. 보고서에 상반기 물가 상승률 4.1% 중에서 환율이 0.4%포인트 정도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와 같이 지금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율 기여도가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커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통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통화수합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외화 유동성 사정에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외화 유동성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수합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연준이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밝혔듯이 그동안에 이제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대내 요인보다 대외 요인에 주로 기인하였고 미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가속되면서 주요국 통화와 동반 약세를 우리가 보였는데요. 근데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떤 위안화 약세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지난 8월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나빠진 점, 이런 것도 이제 가세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최근에 환율 상승은 뭐 빠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쏠림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어떤 국내 어떤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변화 이런 것들과 함께 외환시장 참가자의 어떤 행태 변화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원달러 환율이 어떤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 그 주요국 어떤 글로벌 최근에 어떤 원달러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승하는 게 어떤 기초적인 흐름인데, 근데 이런 흐름에서 주요국 통화 움직임에 비해서 좀 과도하여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좀 확실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어떤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입물가 원화 약세가 지속되게 되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석유류 가격이 이제 원유 도입 단가 인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요. 그리고 여타 상품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석유류보다는 상대적으로 환율 정가 효과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반적으로 지금 비용 상승 압력이 좀 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차 등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예전보다 좀 클 수 있다는 점에 저희도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을 이제 전망에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